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모습 별난 김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4박 5일간 프랑스 파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명소를 정말 많이 보고 왔는데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이로그로 만들어 봤습니다. 원장님이 정말 가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곳에 제일 먼저 가봤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오, 어떻나요? 나 지금 정말 오고 싶었던, 너무너무 오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몽생미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이 몽생미셸 잘 보면 위에 있는 성당의 건축 양식이 밑에랑 위에랑 다르죠. 아래는 되게 단조로운 형태의 건축이고 위쪽에는 되게 뾰족뾰족한 건축의 양식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주교였던 이제 오베르라는 분이 저 미카엘 천사의 환영을 보게 돼요. 환영을 3번을 딱 보고 저 언덕쯤에 성소를 하나 지어라 라고 해서 이제 성소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게 이 몽생미셸의 첫 시장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세인트 미카엘이고 불어라면 생미셸인 거죠. 그 생미셸 언덕에 있는, 그래서 몽생미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카엘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성소를 지어라는 성스러운 자리로서 첫 매김을 하게 된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도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수도원을 하나 짓게 돼요. 800년대 중반대에 짓게 되고요.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은 로마네스 양식의 11세기에 건축을 짓게 되는데, 그때는 저렇게 뼈쪽으로 다 세워진 게 아니라 아래층에 이제 성당의 틀만 지어지게 되는 양식을 보이게 되는 거죠. 수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마을이 아래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몽생미셸의 첫 시작인 거죠. 몽생미셸 들어왔는데요. 딱 느낌도 완전히 딱 성의 느낌, 그 다음에 성과 어떤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려는 그런 딱 요새의 느낌이 확 나죠, 그죠? 관광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또 내려올 때 사야지. 이렇게 약간 연상되는 느낌이 좀 있죠. 잔다르크가 이 지역이 그때 100년 전쟁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정말 그런 곳이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성 미카엘 천사가 이곳을 마치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 준다라고 생기는 정말 그런 땅으로서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잔다르크는 사실 갑자기 나타나서, 시골 소녀가 나타나서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고,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은총을 받아서 왕을 대관식에 올려서 왕을 정식으로 계승을 하겠다라고 하게끔 만들어준 게 잔다르크잖아요. 잔다르크는 어쩌면 그때 아주 몇 개월 동안 영국군이 밀려와서 딱 그 오를레앙 그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딱 무너지면 프랑스 중부 이하 전부 다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즉 영국이 프랑스를 전부 다 먹을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잔다르크가 딱 나타나서 사실 오를레앙 전투를 대성공으로 이끌게 된 거거든요. 그때 대성공을 이루면서 바로 그 당시 프랑스 왕이 샤를 7세의 정식으로 지금 계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다시 이제 계승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샤를 7세를 데리고 함께 랭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잔다르크가 그때 그렇게 성공을 하면서 진짜로 프랑스 사람들한테 정말 사기도 꺾이고 더 이상의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정말 완전 대성을 하면서 그 100년 전쟁의 흐름을 한 방에 확 바꾼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왕을 데리고 같이 성당에서 대관식을 제대로 딱 하게 하면서 신의 은총을 받은 정식 왕임을 승인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그러니까 프랑스가 신의 은총을 받은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프랑스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봉건주의였기 때문에 되게 그냥 봉건주의라고 하면 왕의 영토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각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귀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귀족 위에서 어쩌면 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다 어떤 그런 것들이 정책에 있었기 때문에 힘은 다 귀족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백년 전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프랑스라는 하나의 단체,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게 된 거죠. 이 몽생 미셸은 정말 그 영국으로부터 보호받는 진짜 프랑스도 신의 은총을 받은 곳 중에 하나인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잔다르크가 그렇게 백년 전쟁의 마지막에 승리를 이끌게 만들어주게 된 계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프랑스는 신으로부터 되게 은총받고 구원받는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전체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로서의 개념들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샤를 7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군대를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을 위한 이제 군대, 나라를 위한 군대가 만들어지게 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왕권 정치가 점점점 강화가 되고 나중에 루이 14세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 짐은 곧 국가다. 왕이 너무 이제 그 힘이 세지게 된 거야.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겨요. 뭐야? 왕이 왜 갑자기 국가야? 왕이 지 거야? 국가가 지 거야? 국민 거야.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그래서 시민이 국가다. 시민이 모든 그런 이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뀌게 된 게 그 흐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몽생 미셸과 바로 잔다르크가 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되게 이 신의 은총을 받는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EBS 아닌데요. 네.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피알람의 프랑스 역사 기행 뭐 이렇게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런 게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이게 되게 건물이 좀 어둡지, 밝지 않고, 그리고 유리창도 되게 동그랗고 유리창이 되게 작고 크지 않잖아. 보통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떠냐면 되게 창이 크고 높고 빛이 엄청 들어오잖아. 그러면 고딕, 나중에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서 되게 뾰족뾰족해지고 유리창에 빛이 엄청 들어오게 만들거나 건물 자체에 빛이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법들이, 건축 기술법들이 발전해서 이제 건축이 되게 높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뾰족뾰족하게 하는 게 고딕. 근데 이 건물은 처음에 로마네스크 양식이었다가 백년 전쟁 중간에 건물이 살짝 무너져. 그래서 그때 유행이었던 고딕 양식의 건축이 뒤에 약간 붙어 있어서 아래쪽은 로마네스크, 위쪽은 고딕 양식이 둘 다가 있는 그런 패턴의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 생각해 보면 이런 경치에서 저 멀리 지금 적들이 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 진짜 이 뻘과 이런 것들, 그리고 침대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성 입구부터 이 꼬불꼬불한 길을 전부 헤쳐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한 게 하나하나를 다 뚫고 와야 되잖아. 그쵸?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할 만큼 다르죠. 보면 여기서부터 딱 건축이 완전 느낌이 달라져. 봐봐, 여기서 아래는 되게 밋밋하고 이런 구조에서 점점 뾰족해지고 높아지는 구조로 올라가는, 이게 고딕 양식의 특징이고, 이렇게 이제 둥근 형태의 여기서 뾰족하게 이렇게 첨탑이 올라가는 형태가 보통 고딕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어서 이런 이제 고딕 양식이 뒤늦게 되었다. 여행으로 오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역사도 좀 공부하게 되고 그 지역도 좀 알게 되고 좀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해외 나와서 되게 뭐랄까 여행 온 것 같다라는 기분이, 느낌이 든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와서 돌아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나는 이 진짜 자연과 뭐 건축물의 조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를 알게 해준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정말 베스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또 버킷리스트 하나 또 올해 또 하나 더 있네요. 진짜 하루를 다 오롯이 비워서 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의 감동받고 갑니다. 이게 어디죠, 원장님? 자, 이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레스토랑 예약했고요.
프랑스 하면 또 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은 와인을 즐겼고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로콜라만 4박 5일 동안 내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이 역사도 역사지만 와인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셔가지고 제가 술은 못하지만 원장님의 설명을 듣는 또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램이라고? 특유의 향이 약간 남긴 하는데 그것도 진짜 부드러워. 이건 양고기인데 양고기는 제가 원장님 때문에 처음 먹어봤는데 제 입에 너무 잘 맞아서 나오면 그냥 불호 없이 그냥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하고 맛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일 저희가 미술관 투어를 하는데 이 성당을 꼭 가야만 그 미술관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셔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루앙입니다. 파리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정도 차로 와야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고요. 제가 루앙에 되게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루앙 대성당 때문입니다. 모네가 연작으로 그림을 그렸던 곳 중에 하나가 이 루앙 대성당 앞에서 상당히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내일 안 그래도 오랑주리 미술관도 좀 가고 미술관을 갈 건데 갈 때 루앙 대성당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한번 그 미술을 한번 감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와서 루앙 대성당을 꼭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게 됐습니다. 겁나 크지? 이게 둥근 아치에 뾰족한 첨탑이 딱 입구에 파사드처럼 형성되어 있고 쫙 위로 뻗치는 듯한 올라가는 고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또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루앙 대성당입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둘러보면 좋겠다. 제가 유럽 여행도 처음이지만 이런 성당을 눈으로 처음 봤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TV에서 보는 거, 사진으로 보는 거는 정말 실제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사실 어느 성당을 와도 실내에 오면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이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큰 규모에 또 이렇게 압도당하는 게 있으니까 그 당시에 되게 소도시일 수도 있었던 곳인데 이 정도 큰 성당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성당이 있었다는 것은 큰 도시였다는 걸 의미하죠. 어디든 마을 중심에는 항상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있던 곳 중에 대성당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루앙이라는 데가 얼마나 큰 도시였고 번화했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곳인 걸 알 수 있죠. 이 건물의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려 1100년, 120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고 모네가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에다가 이제를 두고 거의 한 150년 전에서 이 자리에서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거 아니야.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을 보면 다 이쪽 비에서 아마 그렸을 거고 이게 1100년도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1500년도까지 건축을 지은 거니까 우리나라 중종 연산군 때 완성된 건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건축 기술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고 정교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톨릭의 힘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3시간 걸려서 우리 돌아오는 길에 그냥 바로 파리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루앙 대성당 이거 하나 보려고 잠깐 멈춰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유럽이 첫 여행이신데 사실 오늘 진짜 너무 충격적인 곳만 너무 퀄리티가 높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이 첫 번째 유럽 여행에서 첫날에 몽생미셸, 루앙 대성당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의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 가게 될까요?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어항주시. 어항주의. 오늘 이제 모네를 보러. 저기도 아침에 하는 집인가 보다. 아니 뭐 많. 옛날 건물이다 그런 거 같아. 뉴욕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스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오늘 파리 두 번째 날 아침인데요. 자,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콩코드 광장이고요. 그 뒤에 보이는 게 개선문이죠. 그래서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에 연결되어 있고, 이 콩코드 광장 뒤에 있는 이 틸레리 정원, 이 틸레리 정원의 또 끝에는 루브르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라인으로 틸레리까지 이제 넘어가면 루브르까지 가게 되고요. 저 뒤에 에펠타워가 보이는 바로 우리가 프랑스의 아주 정말 파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랑주리를 이번에 가면서 좀 모네 작품을 제대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모네 작품들을 보러 가시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연꽃, 수련, 물 위에 떠져 있는 물에 반사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붓터치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뭘 그렸는지가 이렇게 상상이 안 될 만큼인데, 그걸 머릿속에 전체를 그려놓고 그 전체를 하나로 지금 생각을 하고 하나 이 붓터치가 된 거잖아.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수련의 색도 중요하지만 물에 반사되는 파란색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치 멀리서 보면 정말 하나의 사진이라기보다 그냥 머릿속에 딱 그 형상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미술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을 빛으로 통해서 그리고 색감의 붓터치로 하나를 마치 그런 느낌으로 그렸을 때 머릿속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인식할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한 듯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래서 이 그림들이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하나하나 붓터치를 예상을 하고 이런 느낌을 전체를 보고, 실제로 녹색은 물 안에 있는 수련의 물 안에 있는 수련의 느낌이고, 바깥에 막 반사되고 물의 흐름,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생기는 그 뜨는 이런 현상들을 전체를 하나로 딱 표현을 한 거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천재의 느낌, 물론 노력의 결과에 이제 자기가 그렸던 방식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지금 현대에 있는 작가가 저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과연 몇이 될까? 나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연보라색 그냥 막 이렇게 붓터치 해놓은 거잖아. 그냥 붓터치하고 막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근데 전체를 보면 마치 하나가 정말 이렇게 확 내 느낌. 물이 막 바람이 이렇게 부르면서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연꽃이 있고 위에서 반사되는 거에 막 이런 장면들을 지금은 우리 머릿속에서 사진으로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을 빛으로, 그 반사되는 그 느낌의 빛으로 저런 붓터치로 저런 표현의 질감을 표현하려고 한 노력인 거잖아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확실히 아는 사람의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편집하면서 계속 보게 되고, 또 원장님 설명을 또 귀담아 듣게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앙리 마티세는 약간의 야수파이긴 한데, 이 야수파지만 색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화가였어. 그러니까 약간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화가의 느낌이 좀 가깝고,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안 그려. 선으로 되게 무신경하게끔 그림을 그렸지만 그 형태가 마치 하나로 보이는 듯한 그림이잖아. 엄청 자세하게 그리진 않았거든. 그 선의 붓터치로 대략의 형태만 만들어도 그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린 방식이 마티세지.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자기네 그런 감정과 힘든 거를 극복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야. 골목, 길, 흰색 건물이 되게 많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놓는데, 이런 흰색을 실제로 물감 흰색만 쓴 게 아니라 그 벽칠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떴다는 얘기도 있고, 벽의 느낌을 그런 질감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되게 붓터치가 다르잖아. 그 감정의 우울함과 힘듦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한 그림이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되게 좀 우울한 느낌, 암울한 느낌, 이런 어두운 느낌들이 좀 있고, 사람은 그냥 배경일 뿐이야. 그래서 사람을 디테일하게 절대 안 그려. 이런 그림을 표현주의라고 해요. 표현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몰라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을 일그러뜨리는, 건물을 일그러뜨리는 방식, 그 감정 표현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보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의 표현을 붓터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약간 뭐라고 하나, 저게 보면 사람이 다 틀어져 있잖아. 사람도 틀고 건물도 틀어져 있고 막 틀어져 있잖아. 이렇게 틀어져 있지. 약간 이런 비트는 걸로서 이 사람의 표현을 하는 거고, 색을 되게 강렬하게 해서 되게 강한 색, 이런 색을 쓰는, 이런 주의를 익스프레셔니즘, 표현주의 방식이라고 하거든. 그 당시는 되게 막 정치적으로도 되게 시끄럽고, 나라가 분위기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막 이런 시대였잖아. 근데 그림을 이쁘게 그려?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고, 근데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거는 약간 안 맞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그림에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색이 강하고 감정을 표출시키는 걸 터트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림도 막 틀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런 딱 그림이 약간 비뚤어져 있는 그림의 표현 방식에 강렬한 색깔이 있으면 표현주의.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그 당시에 내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그냥 그림이 때려 먹는 거야. 그림하고 상관없는데, 그림하고 상관없는 내 방식대로 그림을 표현해버리는 거야. 자, 오랑주리 미술관을 다 보고 나서 저희는 파리하면 또 이 박물관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도 워낙 많이 와봐가지고 방향을 대충 알잖아. 처음 오면 진짜 너무 헤매는 거야. 진짜 바로 이 방인데. 대박이지. 황제대관식.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지. 나폴레옹이 보면 나폴레옹이 왕관을 들고 있잖아. 근데 보통은 대관식 때 왕관을 누가 씌워줘? 교황이 왕한테 씌워주는 게 왕관이어야 하는데, 왕관이 본인이 들고 있잖아. 그리고 뒤에 교황이 앉아 있어. 근데 그 교황의 표정을 봐봐. 약간 똥 씹은 표정이잖아. 원래 자기가 줘야 되는데 교황이 갖고 있던 왕관을 뺏어서 그 왕관을 스스로 내 머리에 씌우는 장면이야. 즉, 나는 교황 위에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관식, 황제의 대관식.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 그림을 그릴 때 특징은 뭐냐면, 저게 대표적인 이제 계몽주의, 신계몽주의인데, 역사적 사실을 그럴듯하게 엄청 멋지게 표현한 방식이지, 내 감정이나 이런 게 막 드러나는 방식은 아니잖아. 역사적 사실 아니면 되게 이성적 근거에 기반한 뭔가 이런 표현 방법을 했던 이런 방식에 대한 게 신계몽주의의 그림 방식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저 한 올 한 올이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돼. 조세핀의 저 빨간색 저게 금박 박혀있는 저 디자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 디테일하고, 이 작품이 엄청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로 보고 싶은 그림은 저게 있네. 인종을 이끄는 자유여신이라는 이제 제목의 아주 엄청난 명작이죠. 레젠 델라크루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전체 색깔을 한번 봐봐. 파란색, 흰색, 빨간색 국기가 있지만 전체를 보면 저 파란색 하늘과 흰색의 구름과 약간 어두운 느낌의 붉은색의 배경이 전체적으로 파란색, 흰색, 붉은색의 대비가 완벽하게 오는 그림이고요. 1830년대에 있었던 실제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림이기도 한데,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고 난 뒤에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잖아. 나폴레옹이 죽고 난 뒤에, 나폴레옹이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제 배경인데, 다시 샤를 10세가 왕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3일 동안 민중의 항쟁처럼 공기처럼 드러나는 장면인데, 여자가 살짝 신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죠. 어깨가 되게 풍만하고 가슴도 드러내고, 그리고 어깨를 팔을 앞으로 내면서 전진하려고 나가는 그 힘을 되게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맨발을 신고 있지. 맨발인데 그 밑에 뭐야? 사람들 다 죽어 있잖아. 이게 뭐냐면 항쟁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러한 우리가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걸 보여준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끝에 쫙 보이는 게 노틀담 대성당이거든. 저 위에 그 위에 국기가 있어. 지금 보이네. 국기가 있어. 파란색에서 국기가 저기도 있고, 이 그림이 바로 낭만주의의 그림. 표정을 보면 되게 막 전진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표정에서, 사람 표정에서 다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고, 보통 아까 나폴레옹의 그 대관식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어때 표정이 되게 못고 무표정하고, 그냥 상당히 그냥 그 현실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 이성적인 그림이라면, 이거는 아주 좀 더 감정이 풍부하고, 그런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은 막 그 감정이 느껴지는 작품이잖아. 그래서 이거 낭만주의 작품이야. 그 당시에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신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한 자유를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프랑스의 이념이잖아요. 그리고 평등, 자유, 이런 그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까지 현대 이제 지속적으로 오면서 지금 현대 모든 사람들이 되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베이스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다음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것들을 한 장면에 묘사를 한 대표적인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여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했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루브르에 옵는다고 합니다. 근데 방향만 딱 보면 머릿속에 촥 그려지잖아. 보고 싶은 작품도 보고 이야기도 실컷 하신 원장님, 기분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기분 좋은 상태로 저희는 세느강을 지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 갑니다. 말로만 들었지 정말 이곳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자, 노틀담 대성당에 왔습니다. 2019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불이 그때 막 화재가 크게 나서 요 앞에 있는 카페에서 사실 노틀담 대성당을 바라봤는데, 그때도 화재 냄새가, 불탄 냄새가 그대로 남아서 작년에 관광을 다시 오픈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모습을 다시 복원한 노틀담입니다. 네, 이제 노틀담 대성당을 왔고요. 노틀담 대성당의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전망대를 가볼 생각입니다. 저도 전망대는 처음 가는 거라서 되게 기대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벌써 안 들어. SOS 누르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눌러. 아니 이거 자막에 꼭 넣어주세요. 지금 계단 20개 올라간다고. 자, 누르는 거 찍어줘. 계단 20개 그렇지 않니? 물론 내가 이상한 걸로 하지 않긴 하지만.
와, 씨. 아, 이거 올라와야 돼. 그래. 여기는 어쨌든 파리의 메인의 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규모적인 면에서 압도적이고, 루앙드 성당의 규모는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 훨씬 안쪽에 내부나 환경 엄청나게 규모는 크고, 근데 지금 이 주변에 이런 느낌과 도심, 나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약간 강박적인 듯한 건물 양식, 아주 반듯한 강박적인 건물, 이 오스만 양식의 건축. 그러니까 그때 그 오스만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 파리 건축물을 볼 때 거의 비슷한 듯한 건물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시피 똑같이 있으면서 1층부터 5층까지 5, 6층까지의 건물도 거의 비슷한 높이에 둥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세모이기도 하고, 테라스도 2층, 5층 이렇게 쫙 일정하게 있는 이 모든 이걸 오스만 양식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딱 이걸 바라보니까 엄청 그 오스만 양식의 건축물,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있는 이 건축 양식들이 너무 뭐랄까 반듯하다 못해 그냥 조금 강박적이다. 근데 그 느낌이 뭐랄까 그 당시에 파리의 힘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어서 되게 독특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몰랐는데 위에서 바라보니까 그 느낌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틀담이 그 당시에 주는 의미는 어땠을까? 물론 그 전보다 한참 오래전부터 있었겠지만 그 성당이 주는 의미는 매우 대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는 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르프로게라는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역시 와인을 맛있게 드시는 우리 원장님 음미하고 계시죠? 흙냄새. 저도 좀 맡고 싶은데 저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달팽이만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치킨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 비슷한 음식을 맛본 것 같긴 한데 프랑스에서 먹으니까 색다르기도 하고, 디저트가 예술입니다. 이거 진짜 달콤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슈크림이었던 것 같은데 달달하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 왔습니다. 에펠탑을 멀리서 봤는데요. 날씨가 이날 조금 흐려서 조금 아쉬웠지만 에펠탑에서 저희가 고민 상담 콘텐츠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곧 올라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이동한 장소는 원장님이 정말 가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두 번째 그림을 보러 갑니다. 여기는 바로 뮤제 말모탕 모네. 저기 보면 뮤제 말모탕 모네 옆에 해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이렇게 딱 있는 모네의 해돋이라는 그림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제가 20년 전 파리 여기 와서 혼자 왔을 때 이 말모탕 미술관에서 저 선라이즈라고 하는 모네 작품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 뮤제 말모탕 모네에 있는 저 선라이즈를 보러 제가 이 그림 저 그림 하나 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은 드디어 루앙을 보시는군요. 아니 가까이서 봐야 돼. 그 붓터치에 튀어나오는 그림이 따로 있어. 유화의 느낌. 저도 가까이서 보면은 낙서야 그냥. 이것도 보면 되게 빛이나 이런 선명하지 않게끔 딱 하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추운 듯한 느낌이 들잖아. 푸른 배경이 되게 춥고 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고 수증기가 오고 되게 이런 역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에 뭔가 형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이 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야? 가까이서 보면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이런데 멀리서 보면 그 생동감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 그림도 엄청 좋은 게, 난 이 그림은 열차 앞에 봐봐. 열차 앞에 불 켜고 나오는 이 장면 봐봐.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게, 가까이서 보면 저게 엄청 러프한 붓터치를 했는데,
유화의 특징상 저거를 질감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요 느낌들이 있거든. 막 이게 빛이 앞으로 쏘는 듯한 그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평면한데 입체화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이때 풍경을 그대로 이게 막 이런 게 모네 그림을 봤을 때 빛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이 빛의 그 느낌을 질감으로 나의 감정을 그대로 그 붓터치를 한 거잖아. 멀리서 보면 그 느낌이 없어.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이게 진짜 튀어나올 거잖아. 이 질감 봐봐. 밑에 요 질감. 이게 너무 예술이었어. 그때 충격받았어. 저 위에 하늘 봐봐. 하늘도 저 주황색 저 빛의 파란 동트는 느낌의 해 뜰 때 저거를 붓터치를 저렇게 해서 빨갛게 느껴지게 만들거나, 파란색 배경 밑에 붉은색으로 살짝씩 깔아서 전체가 딱 해가 뜰 때 그 전체 그 푸르스름한 빛에서 붉게 바뀌는 그 느낌을 확 잡잖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이게 화면으로는 표가 안 되지만 태양의 그 붓터치에다가 그 흰색의 그 질감을 앞으로 탁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물에 반사됐을 때 그 잔잔한 고요한 바다에 그 빛의 그 질감이 엄청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동적이면서 되게 정적인 그림인데 엄청 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멀리서 보면 되게 정적인 그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요 그림에 이 비치는 흰색의 물의 파도나 이런 것들에 막 반사되는 그 막 일렁이는 그 느낌의 표현을, 이런 전체 그 해돋이 때 나오는 그 음영의 느낌을 바다에 어스름하게 깔려져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 감동이 지금 그대로 와. 너무 그대로.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싶고, 우리가 그때 그 작가가 와서 이 그림엔 인상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지. 그 인상주의의 시초가 된 그림이고, 그 인상주의라는 화풍이라는 이름이 붙은 최초의 그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모노가 그 다음에 색감을, 빛의 어떤 방향과 그 느낌을 진짜 그 컬러로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아주 직관적이게 표현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원장님 때문에 처음 봤는데 정말 실제로 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얻을 수가 없는데, 꼭 한번 가시게 된다면 이 작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안 보고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어. 자, 이제 그림을 다 보고 나서 저희는 또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안디아라는 곳입니다. 마치 그 입장하는 순간 뭔가 그 약간 라틴의 느낌이 확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폭립이랑 감자튀김이었는데 폭립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지금 보고 있는데도 맛있어 보이네요. 안에 숙주나물이 있는 밥이었고, 그다음에 타코도 있었는데 타코도 맛있었고, 이 폭립이 고기가 정말 야들야들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었던 거는 이 밥이었어요. 이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베트남 음식 같기도 하고 짭짤하니 아주. 자, 이제 저희는 첫날에 저희가 지각 때문에 실패했던 개선문 전망대 가는 중입니다. 와. 어디? 샹젤리제 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나라 개선문에서 시작된 것 같지 않아, 왠지? 그 오랑주리 미술관 있는 곳이 틸리리 정원. 그 틸리리 정원이 옛날에 왕이 살았던 곳이야. 틸리리 정원에 그때 루시퍼스가 있을 때, 이제 그때 그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냥 길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 그러니까 그 말이 길이지, 정원을 확장한 거야.
정월 확장을 쭉 해서 들어오는 길들이 점점점 이 길이 확장이 되면서 18세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귀족들이 이 근처에 여러 가지 극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사교 거리로 상류층에 모이는 사교 거리로 바뀌게 되고, 이때 낙원의 들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샹젤리제 거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폴레옹이 대승리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 그 끝에 이 개선문을 지으라고, 시작은 저 틸리니 정원 끝 콩코드 광장 있는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쭉 길이 확장되면서 최종으로 생긴 게 바로 이 개선문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틸리니 정원부터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의 거리라는 느낌보다 왕의 길이었어, 사실은. 근데 그 왕의 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런 의미를 되살려서 그 끝에 자기의 상징을 탁 하고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다 명품거리고 상당히 이제 관광객들이 찾는 아주 아름다운 길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역사가 또 있다는 거. 이렇게 되셨구나. 또 왔지만 저녁에 또 보는 또 에펠탑은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사실 에펠탑에서는 에펠탑을 못 보거든. 몽파르나스터에서 바라보는 에펠탑이 진짜 에펠탑이기 때문에 그 장면, 저 뒤에 반짝거리는 게 잠깐 보이나 모르겠다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또 오늘 하루 일정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기선문도 올라갔다, 몽파르나스터도 올라갔고,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전망대는 다 에펠탑 빼고 다 간 것 같아요. 파리를 정말 알차게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진짜. 진짜 너무 좋은 여행이었어. 좋은 사람들이랑 너무나 좋은 여행이었어.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정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희가 스케줄상에 못 갔었던 몽마르트 언덕에 갔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의 샤크르케르 내성당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샤크르케르라고 하면 예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풀면 성심당. 성심당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분위기도 되게 독특할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성당입니다. 저는 이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꼭 들어가서 보시면 그 마음으로 오는 감동이 엄청난 성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탁 펼치고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성당 안에서. 내 기억이 지금 맞다면. 지금 나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침 일찍 이렇게 둘러본 이유는 오늘 이제 제가 파리를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이어서 그 떠나는 시간 전에 아침 일찍 이렇게 한번 와서 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 싶어서 일찍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왔고요. 잘 온 것 같아요. 너무 몽환적이고 기분 너무 좋아요. 파리 온 지 수목금토 5일 됐네요. 샤크르테르 대성당에서 바라본 또 이렇게 파리 시내,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제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머리도 좀 식히고, 물론 또 돌아가면 하루 만에 다시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5일간 아무 생각 없이 다닐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또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행복이 좀 고스란히 여러분들께도 느껴지셨으면 좋겠고요. 여행 블로그는 아니지만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제 일상을 한번 공유해보는 것도, 물론 관심이 별로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공유는 해봤습니다. 여행 한번 좋으셨으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2026년 제가 이제 딱 첫 시작점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정말 차곡차곡 잘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베 스웨툰 투에 벨라네. 야, 나 프랑스 발음 괜찮았니? 주베 스웨툰 투에 벨라네. 주베 스웨툰 투에 벨라네. 어렵다 이거. 뱉는 것 같다. 툰트에 벨라네.